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끝난 것들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곳. 나는 흙과 재가 뒤섞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전쟁 고아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저 세상의 마지막 잿더미 속에 남겨진 한 조각 기억일 뿐입니다. 내 안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냄새와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지금 이 침묵 속에서 폭격 소리? 아니요.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무서운 건 그 소리가 멎고 난 뒤의 침묵입니다. 귀가 먹먹할 만큼 고요한데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혹시 이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겁이 납니다. 나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연기처럼 사라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폭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고 어머니가 나를 덮쳤던 순간이 마지막 기억입니다. 곧 따뜻한 흙냄새 대신 시큼한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잿가루에 눈이 따가웠지만 온몸이 마비된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12살이 되던 해의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나도 그 흐름에 섞여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잿더미 속에 웅크려 꿈결처럼 아련한 어머니의 콩나물국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는 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나 자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모든 감각이 무뎌졌을 때 나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죠. 바로 그때 아주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무너진 교회역 지하창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했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싸늘한 노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벽돌을 쌓아 바람을 막고 군부를 지피고 계셨습니다. 나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의 눈빛은 무서우리만치 차가웠습니다. 누구냐? 당장 기어나가거라. 내 놈 몫에 감자는 없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어터진 맨발만 쳐다봤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힘에 부쳤지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나를 응시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굵은 마디로 가득했고 그 손으로 던져준 작은 탄 내나는 감자 조각 하나가 나의 목숨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그 감자의 감촉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할머니는 그 감자를 주시면서도 나에게 독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울어봤자 흙먼지밖에 안 나온다. 배가 고프면 악을 쓰고 살아야지. 그날 밤 나는 할머니 옆에 붙어 잤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는 쾌쾌한 흙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풀뿌리 냄새가 났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할머니는 생명의 냄새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냄새에 기대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연기로 사라진 것,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의 생존뿐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내게 세상의 가장 혹독한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진우야, 살아남으려면 땅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 포탄 냄새는 죽음이 맴도는 곳이고 흙 냄새는 무언가 다시 돋아나든 생명이 남아있는 곳이다. 할머니의 가르침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폐허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잔해 속에서 쓸만한 나무 조각, 굴이나 철사를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것이 돈이 되고 쌀 한 줌과 바꿀 수 있단다. 할머니는 또 밤이 되면 몰래 개울가로 나가 작은 물고기나 조개를 잡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투명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마라. 배가 부른 놈들은 너를 귀찮아할 것이고 배가 고픈 놈들은 너를 적으로 여길 것이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루 종일 숨죽이며 잿더미를 뒤지고 돌아오면 할머니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데워주셨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 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내게 생존을 가르쳤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게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나조차도 내 부모님의 얼굴이 희미해져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윤곽과 어머니가 자주 입으셨던 누비옷의 감촉뿐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 기억조차 지워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공포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감정을 지워야 한다고 배웠지만 나는 차마 부모님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속했던 마지막 증거였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자 폐허 주변의 식량은 거의 동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강을 건너야겠다. 폐허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쪽으로 가야지 하고 결심하셨습니다. 강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위를 걷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끈으로 내 허리와 할머니의 허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내가 먼저 걸을 테니 내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오너라. 내가 미끄러지면 내가 끌어줄 것이고 내가 미끄러지면 너는 반드시 혼자서라도 건너가야 한다. 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강을 건너 도착한 마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경계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용케도 쌀가게 앞에서 떨어진 쌀알 몇 톨과 시든 무청을 얻어오셨습니다. 돌아오는 길, 강 한가운데서 나는 미끄러졌습니다. 할머니가 묶인 끈을 잇는 힘껏 당겨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창고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내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진우야. 용식 형은 폭격 맞은 학교 건물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형은 나보다 3살 많았지만 늘 날이 서 있었고 들짐승처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형은 나처럼 얌전히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형은 빼앗았습니다. 형의 몸에서는 흙냄새 대신 늘 쇠냄새가 났습니다. 훔친 물건들을 지니고 다녀서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는 형이 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멀찍이서 형을 지켜봤습니다. 형은 배가 고파 우는 아이의 빵을 뺏기도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모은 나무 조각으로 얻은 팥 한 줌을 형에게 내밀었습니다. 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이깟 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냐? 너 나무 조각 찾는 시간에 돌멩이라도 훔쳐서 쌀이랑 바꿔. 너의 착한 마음으로는 이 겨울을 못 넘긴다. 형은 그 팥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도덕적인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용식 형은 밤마다 내가 있는 창고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용식 형을 경멸했지만 형이 가져오는 귀한 식량 때문에 묵인하셨습니다. 형은 내게 자신의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진우야, 이 전쟁통에 내 것과 너의 것이 어디 있냐? 어차피 세상은 힘센 놈들이 전부 훔쳐간 거야. 착하게 살면 굶어 죽어.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빼앗긴 내 몫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해. 나는 형의 말에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가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할머니는 인간적인 끈을 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은 내 말에 화를 냈습니다. 인간적인 끈? 그 끈 때문에 내 부모님이 너를 지키려다 죽었어. 인간적인 끈은 약한 놈들의 헛소리야. 살아남은 자만이 인간이야. 형은 나를 향해 침뱉듯이 말했습니다. 배고픔은 도덕을 지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투명해지는 법과 용식형이 눈에 띄는 늑대가 되는 방식 사이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은 잠들면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고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형의 강철 같은 외피 안에는 나처럼 부모님을 잃은 나약하고 상처 입은 아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형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와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 밤 나는 형의 어깨에 조용히 낡은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형의 쇠냄새가 내게 옮겨붙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폐허 속에 핀 이상하고 불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용식 형을 경계했지만 형이 가져오는 식량을 나누고 다쳤을 때 약초를 발라주셨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문율이 생겨났습니다. 첫째, 묻지 않는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고통이었고 현재는 생존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함께 먹는다. 셋은 반드시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굶는 것은 곧 세 사람 모두 위험해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셋째, 밤에는 이야기한다. 밤이 되면 우리는 흙바닥에 모여 앉아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항상 농사와 계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잠시나마 폭격 소리와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식형은 이야기 끝에 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동화예요. 할머니, 지금은 총알이 콩보다 흔한 세상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콩 씨앗 이야기였습니다. 그 콩은 아주 작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지. 전쟁이 나기 전 내가 아끼던 단지에 넣어 이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단다. 할머니는 그 씨앗을 마치 전설 속의 보물처럼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할머니는 미래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형은 비웃었지만 나중에 할머니는 나에게만 비밀스러운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미래를 담은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용식형의 방식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간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야, 진우, 깡통 하나 찾았다. 따라와.
용식형과 나는 폭격맞은 상점에서 낡은 양철 깡통을 발견했습니다. 형은 그걸 발로 걷어찼지만 나는 깡통을 주워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형, 이거 물을 끓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우리는 폐허를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은 썩은 사과와 작은 새알 몇 개였습니다. 깡통에 물을 끓여 사과를 삶았습니다. 시큼했지만 따뜻한 국물은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형은 이런 걸 먹고 웃다니 우리가 미친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희미하게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나마 형이 나와 같은 아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은 나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너의 주머니 속에 보물로 삼아라. 착한 놈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내 심정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서로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행복은 짧았습니다. 용식형이 미군 부대가 버리고 간 텐트를 훔치려다 크게 다칠 뻔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형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폐허 주변을 오가던 마을 사람들이 우리 창고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에게 우리 셋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만이었을 겁니다. 저 도둑놈 자식 때문에 우리 동네 전체에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할망구.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셨지만 나에게는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진우야, 용식이의 방식은 언젠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짐승처럼 살다 보면 결국 짐승처럼 끝나는 법이지. 나는 용식이가 걱정된단다. 형이 강해지려 할수록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용식형의 존재가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칼날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다시 몰래 창고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덜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낡은 담요를 걷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느냐, 진우야.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떠나야 해요. 형이 너무 위험해요. 할머니는 창고 벽에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우리가 안전해질 것 같으냐? 내가 떠나면 용식이는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 걷잡을 수 없이 거칠어질 것이고 나는 이 폐허 속에서 고독사할 것이다. 너는 용식이의 마지막 인간적인 끈이다. 내가 없으면 그 아이는 영원히 늑대가 될 것이다. 할머니의 말은 나를 묶어두는 밧줄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담요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와 용식형 사이에 끼어 단단히 붙어 잠을 잤습니다. 용식형을 향한 미움과 연민 사이에서 나는 숨막혀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용식형이 마을에서 훔친 소금 한 자루 때문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금은 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할머니의 창고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굶주림이 가득했습니다. 당장 용식이를 내놓으시오. 그들은 창고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용식형은 낡은 삽을 들고 문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부서지고 마을 사람들이 용식형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식형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수많은 사람의 주먹과 발길질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나를 향한 발길질이었습니다. 내가 형을 덮쳐 막으려 했을 때 이 벽돌 더미에 넘어져 팔이 크게 다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형을 향한 진정한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내가 쓰러져 신음했을 때 할머니가 창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뒤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안아 올리고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놈들아, 이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너희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이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 배고픔을 만든 이 잔인한 전쟁이다.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이 아이들 눈빛 속에 우리 모두의 상처가 고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는 부러진 내 팔과 용식형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쫓는다고 너희 배가 채워지느냐? 우리는 가족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 할머니의 외침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영혼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진심 어린 슬픔과 강렬한 의지에 물러났습니다.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진짜 용기는 가장 나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이라는 것을요. 할머니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식형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 창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용식형은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나는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할머니는 부러진 내 팔을 조심스럽게 싸매주셨고 용식형의 상처에도 약초를 발라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내 부러진 팔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이겠느냐. 집도 돈도 가족도 빼앗아갔지. 하지만 이 아이 용식이와 너는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온기를 남겼단다. 그게 바로 내 아버지와 내 어미가 너에게 물려준 유산이야. 용식형은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옆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너는 착한 놈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는 부서지고 상처 입었지만 이 세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하게 엮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강한 운명을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형은 이제 빼앗는 늑대가 아닌 나를 지키는 형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소문처럼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침내 벽돌을 걷어내고 그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콩 씨앗 단지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진우야, 용식아. 이걸 심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흙바닥에 작은 구멍을 팠습니다. 용식형은 부러진 내 팔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며 벽돌로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형의 손에서는 쇠냄새 대신 흙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작은 흙 구덩이를 봅니다. 아직 싹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다시 살아갈 의지와 서로를 지킬 마음까지는 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쟁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계절을 기다립니다. 싹이 트고 잎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을. 나는 이제 압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온기와 희망이 우리 세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잃어버린 계절의 아이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